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2장 마케팅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제 3절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믹스가 모두 네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네 가지가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되는데 그 네 가지 양이 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제품과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유통과 촉진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서 제 3절 마케팅 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마케팅 믹스인 제품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먼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제품의 의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역시나 제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상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상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먼저 제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부터 보게 되면 일단 제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비자의 근원적 욕망 또는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이 모든 것이란 의미 안에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형과 무형적인 측면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은 이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제품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품 개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필립 코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제품 개념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핵심 제품, 실제 또는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편익을 핵심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제품을 가장 좁은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그 제품 개념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냉장고를 얘기했을 경우에 핵심 제품은 차가움이나 신선 보관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이제 실제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형 제품이라고도 하는데 핵심 제품을 제품화한 것으로 상품명, 품질, 디자인, 제품 특징, 포장 등 실제로 구매되는 물리적인 제품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포장, 상표명, 품질, 디자인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냉장고를 얘기했을 때 냉장고 자체가 실제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제품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면 이제 확장 제품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고요. 실제 제품에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구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냉장고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뭐 유무상 수리, 설치, 보증, 사용법 안내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확장 제품 또는 확대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품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제품 개념의 수준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비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1차적으로 제품은 재화와 서비스 나눠지는데 이 재화라는 것은 소비 목적에 따라서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중에 이 소비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재라는 것은 구매 동기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미탐색품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느낌을 좀 드리면 사실 네 가지라기보다는 3+1로 정리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소비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모든 소비자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미탐색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알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는 건데, 이 알고 있는 소비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느낌도 같이 가져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냐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편의품으로 갈수록 저관여의 속성을 가지고요. 전문품으로 갈수록 고관여의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편의품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관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 형태로 선매품, 그다음에 전문품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역시나 고관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골격, 그 다음에 결을 좀 달리해서
미탐색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소비재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건데 그러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신제품 개발 전략은 선제적 개발 전략과 대응적 개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우리 기업이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먼저 개발하는 전략과 뒤에 개발하는 전략이 있겠죠. 그랬을 때 먼저 개발하는 전략을 선제적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개발하는 것을 대응적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제적 개발 전략과 대응적 개발 전략이 있을 때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내용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개발 전략은 경쟁 기업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선점할 수는 있지만 위험이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대응적 개발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 기업의 신제품을 모방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좀 더 향상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고 그래서 위험이 크지 않지만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신제품 개발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신제품을 누가 가져갈까요? 소비자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제품 수용과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일 거고 퍼질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그런 것처럼 신제품 수용이 일어날 텐데 신제품 수용은 어떠한 순서, 과정을 가지고 일어날지에 대한 순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인지라는 절차가 오게 되는 거고 뒤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인지가 되고 나면 관심이라는 절차가 오게 되는 거고 역시나 뒤에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시용, 구매, 수용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뒤에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인지라는 단계가 오는 거고 두 번째 관심이라는 단계가 와요. 다음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시용, 구매, 마지막으로 수용의 절차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신제품 수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확산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그럼 이제 신제품을 여러 명이 수용할 거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제품 수용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제품 수용자가 여러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신제품 수용자를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뭘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냐면 수용 속도라는 것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제품 수용 속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신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만드자마자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다 소비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소비자들은요.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써보고 싶은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소비자들은 계속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써보는 소비자들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신제품 수용 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수용 속도에 따라서 로저스는 소비자를 모두 5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5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제일 첫 번째 제일 빠른 소비자층 혁신 수용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소비자의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율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소비자 수용 속도가 가장 빠른 소비자층을 혁신 수용층 이노베이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 수용층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조기 수용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얼리 어댑터는 전체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기 수용층 다음에 조기 다수 수용층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기 다수 수용층 다음에 후기 다수 수용층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발 또는 지각 수용층이라고 하는 거고 전체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저스라는 사람은 소비자 수용 속도에 따라서 혁신 수용층, 조기 수용층, 조기 다수 수용층, 후기 다수 수용층, 지각 또는
후발 수용층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요 수치들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단히 용어 정리하신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품 믹스라는 것은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제품 구색이라고도 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제품 믹스라는 것은 폭, 길이, 깊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 길이, 깊이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잠깐 보시는 거고요. 폭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제품 라인의 수를 의미하고요. 너비라고도 합니다. 길이는 제품 믹스 내에 있는 전체 품목 제품의 수를 의미하고요. 깊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 계열 내에 있는 한 제품이 파생해낼 수 있는 추가 품목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니까 폭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의 수를 의미하고 너비라고도 하는 거고요. 제품 믹스의 길이라는 것은 제품 믹스 내에 있는 전체 제품의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믹스의 깊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 계열 내에 있는 한 제품이 파생해낼 수 있는 추가 품목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폭으로 갈수록 상위 개념이 되고요. 깊이로 갈수록 하위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품 믹스라는 개념에 대해서까지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제품 수명 주기 말 그대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퇴출될 때까지의 순환 사이클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제품 수명 중에 일반적으로 S자 형태를 가지고 S자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4개의 단계를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단계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제품 수명주기가 되는데 이러한 제품 수명주기에 따라서 전략들이 달라지게 될 거고 그걸 우리는 제품 수명주기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제품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그럼 이제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품 수명 주기는 모두 4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단계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보시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제품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층은 혁신 수용층 또는 조기 수용층이 되는 거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도입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도입기에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똑같은 요령입니다. 성장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성장기는 소비자의 구전 효과가 확대되면서 제품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판매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와 있고 전략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본문 내용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다음 성숙기 마찬가지 다수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는 거고 이러한 시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쇠퇴기에 대한 얘기고요. 새로운 기술 개발, 소비자의 기호 변화,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를 의미하고요. 역시나 이러한 쇠퇴기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전략적 구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제품 수명주기 전략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하신 거고 요걸 역시나 좀 정리할 목적으로 표 형태로 쭉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좀 확인을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제품이라는 마케팅 믹스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상표,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상표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표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식별시키고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과 상징물들의 결합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표 충성도는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애용하고 선호하는 심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이러한 상표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상표명, 상표 마크, 등록 상표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개념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상표명에 대한 개념 잡아 놓으시는 거고 상표 마크에 대한 개념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상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등록 상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분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일반적 상표명이나 상표 마크로 표현된 상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적 가치를 가지지만 모방이 쉬워요. 그럼 당연히 가치도 있고 모방이 쉽다면 두 개가 병립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의미가 나타나야 될까요? 모방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가 등장하는 거고 그게 바로 등록 상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등록 상표에 대한 개념들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상표를 이제 기업들은 만들어야 될 거, 상표를 개발해야 될 텐데 그 상표를 개발하는 전략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네 가지가 라인 확장, 상표 확장, 복수 상표, 신상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에 대한 개념들이 쭉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거보다는요, 요 표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제품과 상표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요. 제품 범주와 상표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세요. 이 범주라는 표현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랬을 때 제품 범주라는 것은 기존 제품 범주와 새로운 제품 범주로 나누어지는 거고 상표라는 것은 기존 상표와 새로운 상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표 개발 전략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존 제품 범주에다가 기존 상표 붙이는 것을 라인 확장 또는 계열 확장이라고 할 거고요. 새로운 제품 범주에 기존의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상표 확장 또는 상표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제품 범주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것을 복수 상표라고 하고 새로운 제품 범주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것을 신상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상표 개발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상표가 개발될 텐데 당연히 그렇다면 제품에다가 상표를 붙여야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업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고 각 기업들마다 상표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품에는요. 딱 상표 하나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거냐면 누구의 상표를 붙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상표 주체의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상표를 붙일 거냐는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제조업자의 상표를 붙이고 그걸 우리는 제조업자 상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유통업체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표를 우리는 유통업자 상표 또는 중간상 상표라고도 하고요. 영문 표기로 프라이빗 브랜드 PB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상표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제품 판매에 있어서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무상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상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공동상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체가 상표 개발과 마케팅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동종 기업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국내 각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뭔가 브랜드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공동상표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주체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제조업자 상표, 유통업체 상표, 무상표, 공동상표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들어가 있냐면 근데 이제 이 상표라는 것은 당연히 뭘 가지고 있을까요?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브랜드 자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브랜드 자산은 뭘 의미하냐는 건데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상표를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바람직한,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직한은 긍정적이죠.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고객이 특정 상표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형성된 상표 가치의 상승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면 근데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여러 가지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빗 아커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가지가 바로 뭐냐면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 연상이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 5가지는 조금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마지막으로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브랜드 자산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살펴보셨고요. 여기까지가 제품이라는 마케팅 믹스의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마케팅 믹스 중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 등은 유형 제품에 속한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2번 소비자의 제품 분류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미탐색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번 설비, 기구 등의 제품은 산업재 중 자본재에 속한다. 이건 그냥 그런 것다고 넘기시면 되고요. 4번 기업이 취급하는 상이한 제품결의 수를 제품 믹스의 길이라고 한다. 이게 옳지 않네요. 기업이 취급하는 상이한 제품결의 수를 제품 믹스의 폭 또는 너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다음 5번 제품이란 소비자의 근원적인 욕망 또는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품이라는 마케팅 믹스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케팅 믹스인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먼저 뭐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 있냐면 이제 가격이 뭔지에 대한 의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가격이라는 마케팅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격과 관련된 이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먼저 가격이라는 거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의 양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요, 원가, 경쟁 환경, 법적 요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가격 전략은요. 역시나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보시게 되는 거고 역시나 카테고리 잘라서 각각을 좀 정리하시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앞에서 살펴보신 가격 결정 요인과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관점의 가격 전략 제일 첫 번째 수요 중심 가격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각가치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각가치 가격 결정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대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니까 고객이 지각하는 제품의 가치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은 목표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에 상하는 가치를 목표 가격으로 책정한 다음 제품 디자인 및 생산 원가를 계획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갑니다. 제약가치 가격 결정은 가격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가격 결정 방법이지만 지각된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수요 중심 가격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원가 중심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가가 산 가격 결정과 손익분기 가격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원가가 산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마진을 가산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손익분기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해주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 가지고 원가 중심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크게 세 가지, 상대적 고가 전략, 상대적 저가 전략, 대등 가격 전략이 있다는 거고요. 상대적 고가 전략은 말 그대로 경쟁 기업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 상대적 저가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거, 대등 가격 전략은 경쟁자와 가격을 유사하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그런 건 좀 상대적 고가 전략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상대적 저가 전략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등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대등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 가격 또는 모방 가격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경쟁 중심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보신 거고, 여기까지가 가격 결정 요인과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신제품과 관련된 가격 전략 들어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고가 전략, 초기 저가 전략, 탄력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보시는 거죠. 초기 고가 전략, 말 그대로 뭘까요? 처음에는 높은 가격 책정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의미하고,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스키밍 전략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그 개념 들어가 있는 거고,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실현하여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이거나 아직 경쟁 기업이 없는 경우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저가 전략, 말 그대로 뭘까요? 처음에는 가격을 낮췄다가 점점 가격을 높이는 형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도 하는 거고,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성장을 촉진하거나 원가 우위로 경쟁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고자 할 때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력 가격 전략 또는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간의 수요의 탄력도가 상이할 때 시장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가격 차별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 외경태에서 준비하시면서 경제편에서 충분히 하시죠. 그 경제편에서 이야기하는 가격 차별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격 차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세분화된 시장별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상이하여 시장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소비자나 시기 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는 가격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러한 가격 차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것도 객관식 문제거리 충분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상이한 소비자 집단 또는 시장 자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시장에서 수요 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되고요. 다음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상이한 소비자 집단이나 시장을 구분하여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한 차익 거래,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싼 시장에다가 되파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가격 차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을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시장을 분리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더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신제품과 관련된 가격 전략으로서 초기 고가 전략, 초기 저가 전략, 탄력 가격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와 관련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각각에 대한 개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사양 제품 가격 전략, 사양 제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제품 판매 시 추가하여 제공되는 사양 제품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전략, 기본품의 가격을 정해주고요. 거기에 옵션이 추가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의 가격 전략을 사양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자동차 가격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종속 제품 가격 전략, Captive Product Pric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제품의 판매보다 주제품과 관련된 종속 제품의 판매가 주된 목적인 제품의 가격 전략. 다시 이야기해서 주제품이 있고 종속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제품은 저렴하게 판매하고 종속 제품을 비싸게 판매한 형태의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캡티브 프로덕트, 종속 제품, 이거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이것 때문에 포획 제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할 텐데, 뭐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얘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랬을 때 프린터와 토너 사이 관계, 얘가 주제품이고 얘가 종속 제품이 되는 거죠. 면도기와 면도날, 면도기가 주제품, 면도날이 종속 제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즉석 카메라와 인화 필름,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문 표기로 번들을 번역해 놓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패키지요. 예, 패키지로 정리하시는 게 개념이 좀 더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결합하여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러한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은 형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개별로도 판매할 수도 있고 묶음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 개별로는 판매하지 않고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를 순수 묶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별로도 판매하고 묶음으로도 판매하는 경우를 혼합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은 혼합 묶음과 순수 묶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예, 학원 수강할 때 단가반으로 수강할 수 있지만 종합반으로 수강하는 경우, 그게 바로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품 믹스와 관련된 가격 전략으로서 사양 제품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 묶음 제품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음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가격 전략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명성 또는 권위 또는 긍지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품질과 제품의 지위를 반영한다고 믿는 구매자의 심리를 활용한 가격 전략이고요. 이 앞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을 들으면 그 제품의 품질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품질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가격, 품질, 연상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격, 품질, 연상 효과에 의해서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 그게 바로 명성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관습 가격이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관습적으로 결정해 놓는 가격, 사회적으로 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가격으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가격을 기업이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셨을 때요, 공깃밥 한 그릇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깃밥 얼마를 내셔야 될까요? 1,000원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냥 우린 관습적으로 공깃밥 한 그릇을 추가하면 1,000원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관습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준거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격, 다시 이야기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준거 가격 또는 참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유보 가격과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모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어떤 걸 정하실 거냐면 내가 이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값을 유보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최소값을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유보 가격과 최저 수용 가격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수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단수라는 것은요 1, 2, 3, 4, 5, 6, 7, 8, 9를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을 결정할 때 0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로 끝내주는 거 그게 바로 단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 보시면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000원 또는 10,000원 등과 같은 가격이 아니라 단수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전략 단수는 1, 2, 3, 4, 5, 6, 7, 8, 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고 요게 이제 가격 전략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관련된 이론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득과 손해를 평가하며 이득과 손해 모두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을 의미하고요. 소비자는 절대치가 아닌 상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장한 사람은 카네만과 티버스키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러한 프로스펙트 이론은 모두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준거 의존성, 민감도 체감성, 손실 회피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개념 보시면 먼저 준거 의존성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준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의해 개인의 효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준거점을 가지고 뭔가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익이나 손실의 액수가 커짐에 따라서 그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준거점이 있으면 그 준거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민감도를 느끼는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 회피성, 말 그대로 손실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이익보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프로스펙트 이론 안에 들어가 있는 준거 의존성, 민감도 체감성, 손실 회피성에 대한 개념들까지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웨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가격 수준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차이의 인식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는 거고요. 그거는 웨버비, 웨버 상수를 가지고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히 얘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100원이 변하는 경우하고요. 10,000원일 때 100원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의 정도는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까요? 다르게 느끼실까요? 당연히 다르게 느끼겠죠. 1,000원이라는 제품의 가격에서의 100원 변화와 10,000원이라는 제품의 가격 변화 제품 가격에서의 100원의 변화는 똑같이 100원의 변화긴 하지만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웨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최소 인식 가능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예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변화를 말한다는 거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 최소인식 가능 차이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최소인식 가능 차이보다 큰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가격 인하는 최소 인식 가능 차이보다 크게 해야 판매가 늘고 가격 인상은 최소 인식 가능 차이보다 작게 해야 소비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왜냐면요. 가격 인하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여기까지가 가격이라는 마케팅 믹스와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소비자 심리와 가격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명성 가격은 고가격은 고품질한 인식의 기본을 둔 가격 품질 연상 효과를 이용한다. 2번 많은 소비자는 가격을 품질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 3번 관습 가격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가격을 기업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4번 일반적으로 관습 가격이 준거 가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5번 유인 가격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정답 뭘까요? 5번이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단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인 가격이라는 것은 그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마케팅 믹스인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마케팅 믹스에 해당하는 유통과 촉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